도대체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당신에게 딴지가 던지는 속 시원한 해결책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중세 왕족들이 먹던 귀한 열매 아로니아. 국내에서 시판되는 파우치형 제품 중 농축과즙 32.5%의 최고 용량을 너무나 정직하게 담아 경쟁사에 대한 예의를 잊은 바로 그 제품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힐링은 알아차림입니다. 몸과 마음의 신호를 들을 때 힐링이 시작됩니다. 힐링은 이완입니다. 좋은 음식, 쾌적한 시설에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힐링은 힐빙 클럽입니다. 마트 가듯 가볍게 갈 수 있는 가까운 힐링. 양평 힐빙 클럽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16개 경찰서에 공식 공급하는 검증된 특허 상품 아마스 폴워치. 긴급 상황에 아마스 폴워치를 스마트폰에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가족, 친구 혹은 경찰에게 긴급 문자와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필수품 아마스 폴워치를 지금 딴지마켓에서 은하계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엄마 아빠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또 동생, 언니, 누나, 형아 품으로 빨리 돌아와서 우리 함께 같이 웃자. 이제는 많이 커 있었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을 때는 아가였는데 그 모습 아직도 생생하구나. 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차갑고 무섭고 어두운 곳에서 얼마나 부모님 곁으로 들어오고 싶은 연애, 빨리빨리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미안하다, 얘들아.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여기서 촛불 밝히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김우준의 KFC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제6회를 녹화했는데 무인기 관련해서 당일날 세월호 참사 터졌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에 무인기 다룰 때 같이 묶어서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세월호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사건 굉장히 의혹이 많습니다.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지점들이 많은데 해서 의혹도 다르고 그리고 2부에서는 이종인 대표를 모시기로 했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송채영아 기자, 이제 다뤄야 될 사안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그중에 오늘 포커스는 뭡니까? 그래서 사건 개괄을 오늘 세월호 관련해서 처음 방송을 하니까 사건 개괄을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건 터진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였고 대통령의 책임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다음에 외신에서 이번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영국, 미국, 독일까지 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런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외신들은 잘 소개가 안 됐어요. 사실 외신들은 우리보다 훨씬 객관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신들도 한번 짚어보는 걸로.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 직후 가장 먼저 했던 일성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거였습니다.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멘트들이 있었는데 짚어주시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침몰사고가 발생하고 처음으로 해양경찰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얘기한 게 방금 말씀하신 특공대를 투입해서 여객선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사람을 확인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6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러니까 중대본이라고 하죠, 줄여서 중대본을 찾아가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드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실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발견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학생들이 상황 파악이 거기 안된 거죠.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거죠. 거기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실 얘기한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비판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된 워딩이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 그때 책임 회피하는 워딩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간단하게 보면은 지난 4월 7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했을 때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다. 내가 당신들한테. 근데 이번 사고를 보면 이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잘 했는데 그렇죠. 본인은 지시를 했는데 왜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이런 사태를 발생했냐 이런 의미인 거죠. 이제 외신들이 가장 주목해서 본 워딩이 뭐였냐면 먼저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전 받았습니다. 세계 외신들 중에 요 사안에 대해 따로 사설을 쓰거나 기사를 쓴 외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21일 어떤 보도를 했냐면 그 박 대통령이 승무원들을 규탄하는 게 과연 옳았냐라는 기사에서 세월호 승무원들을 살인죄로 선언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미리 판결을 내린 것은 확실히 그릇된 일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추후 열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이제 6월 4일 지방선거가 두려워서인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퉁. 유명한 신문이죠. 네, 굉장히 유명한 보수 정론지입니다. 조선일보하고는 다르게 정론지예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단어 선택의 도가 지나치다. 이유도 똑같이 들었는데 그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아직 법정에 보내지지 않은 현안에 간섭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사안은 조사를 통해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감정적인 단어를 내뱉거나 판단 착오를 일으켰다. 그 선장은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은 그러지 말라고 있는 게 정치인인데 그런 감정적인 단어를 뱉어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가디언에서도 뭐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제 세월호 침몰 소식을 전하면서 서방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비극에 뒤늦은 대처를 할 경우에 지지율은 물론이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지도자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이 정도 사건 나면 그리고 이렇게 대처가 늦고 한 명도 구조를 못하면 그럼 대통령 자리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서구에서는 이 정도 사건이 났는데.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제 책임 회피하려고 되게 급급해하는 상황이 오늘도 벌어졌었는데 그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에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우리는 안보, 통일, 정보, 국방 분야의 컨트롤 타워지 재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김보협 기자가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정치 담당 기자를 하면서 청와대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요새 나오는 지하 벙커 네. 거기를 갔었습니다. 벙커를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유희인 장군이라고 네. 그 컨트롤 타워의 총책임자였고 우리가 이렇게 갖춰놨다. 한번 기자들 와서 보라 해서 초청 형식으로 간 거죠. 청와대 그 앞 도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들어가면 지하 벙커로 연결이 되고 인상적이었던 게 옆에 책꽂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난 사고 나면 그걸 딱 꺼내면 첫 번째 해야 될 조치들 쭉쭉쭉쭉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재난도 역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였어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NSC를 강화하면서 예.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거기가 맡기로 했었고. NSC 사무처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이런 정도 크기의 화면이 있습니다. 네. 연결을 하면 우리나라 지도가 나오고 곳곳에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현장을 직접 연결을 하려면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바로바로 내릴 수 있는 기능이 있었었죠. 근데 그게
NSC가 이명박 정부 때 약화됐고 지금은 또 다시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유인 장군 얘기는 이런 거 매뉴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훈련을 해보고 안 되면 바꾸고 또 정부 기구도 바뀌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때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훈련하고 새로 갖춰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저도 사실은 그 위장군님한테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사고 나서 궁금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원래 있었대요. 위기관리센터가. 이거를 총괄하는 것은 청와대로. 지금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재난은 청와대가 총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분명히 만들었다. 그때 만들었고 육해공군 사령부 그리고 경찰청, 산림청, 소방본부, 한전, 원자력 상황실 그리고 각 부처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답니다. 그때 센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최종 왜 그러면 다 한 곳에 모아야 됐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부처 해수부가 있고 또 다른 부처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행안부가 있고 부처는 부처끼리는 횡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생기면 적어도 8개, 9개의 부처가 동시에 관여가 되는데 그 부처 간의 연결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같은 장관들끼리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자원을 그때그때 이 부서, 저 부서 혹은 교통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일단 이명박 정부 때 그걸 없앴다.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그 특공대를 투입하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재난 전문가에게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는 곤란하다고 하며 그런데 그 양반이 처음으로 한 얘기는 뭐였냐면 가장 잘못한 멘트다 그게. 왜 그게 잘못된 멘트냐 그랬더니 거기에 특공대를 투입해야 되는 건지 혹은 민간 잠수사를 투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민간군을 동시에 투입해야 되는 건지 특공대를 투입해도 언제 투입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그건 현장에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로지. 그런 판단은 절대로 대통령이 내려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특공대를 투입해야 하라고 했는데 민간 잠수사를 갑자기 투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각 부처를 교통정리하고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는 부처끼리 교통정리가 안 될 때 그런 역할을 해야지 아주 구체적인 지금 각 방마다 특공대를 투입하라는 명령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그런 명령을 하는 순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 배를 투입하는 데 많은 얘기도 많았잖아요. 오랫동안. 그런 판단 자체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현장에. 현장의 판단 기능을 상실시켰다. 그 명령 하나가. 라고 그 사람은 그분은 그 사건 난날 얘기했어요. 이거 잘못된 명령이라고.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그 시스템에 관한 얘기는 또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여론 통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2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유언비어와 루머가 많다. 이런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겁주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맥락이 같은 게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페이스북에다가 뭐 이렇게 비판하는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을 향해서 뭐 북괴에 놀아나는 좌파라고 한기호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무리를 빚고 뭐 페이스북을 지웠고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이제 뭐 세월호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는 선동꾼이 있다 이런 내용의 이제 페이스북글을 올렸다가 좌파 선동꾼이 있다고. 네, 좌파 선동꾼이 있다라고 내용을 올렸다가 이제 잘못된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뭐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나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보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불순 세력 이런 것들을 선동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고 이게 겁을 주는 거잖아요. 이내 보도된 것 이외에 정부가 그렇다고 하는 것 이외에 말을 하면 이게 유언비어고
그럼 잡아간다. 겁 주는 건데 겁을 줄 때는 겁을 먹어서 겁을 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저께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견고. TV조선. TV조선이었나요? 네. 미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 이 사태가 이 정권의 부담이 되거나 선거에 부담이 되거나 혹은 대통령 지지율 빠지는 데 영향을 줄까봐 그걸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진짜로. 사실, 그 리얼미터 조사 결과였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랑 통화를 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사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관을 방문해서 이제 이렇게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한 직후에 조사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 이제 담겨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여론조사 회사조차도 이제 지지율 변화 추이를 이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보도를 한 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지지율 경고에도 좋으니까 제발 구조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변해야 되는 숫자가 있잖아요. 네. 174라는 숫자에서 구조된 사람의 숫자는 단 한 명도 변하지 않고 실종자 숫자에서 사망자로 옮겨가고 그 두 숫자만 바뀌지 구조된 숫자 174명의 숫자는 전혀 바뀌지가 않거든요. 여러 정치인들이 무리를 빚었지만 정치인의 아들 한 분도 그 얘기를 안 했네요. 빚었죠. 네. 정몽준 의원의 아들. 네, 그 아들 얘기 중에 저는 참 괜찮은 표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미개하다는 표현, 미개한 국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이번 사태 쭉 보면서 어디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저 친구가 꽤 적절한 단어를 찾아줬다. 미개한 나라, 미개한 정부, 미개한 정치, 그 앞에 어울릴 만한 단어를 왜 실종자 가족들한테 쓰는지. 그게 이제 사실은 좌파, 우파, 지목 옷을 떠나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안타까워서 계속 지켜갈 수밖에 없는. 근데 여기서 좌판이, 우판이, 진보니 모순이 안 떠올라요, 아무도. 그런데 그 상황에 대통령한테 감정이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은.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침,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건이 나면 안타까운 뉴스도 팔로우하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학생들이 다치고 죽고 했어요. 광우병 사태 때 학생들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갈까 봐 두려워하지 않을까? 학교에 그런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 방송을 보신 선생님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외신들이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사건 자체를 보도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리고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판 기사들이 나오면 굉장히 이 보수 정권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연락을 해요. 해외 공관을 통하거나 혹은 오피셜하게든 혹은 개인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기사가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 보수 정권은 통제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을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 하거든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불리한 기사들이 나오는데 어딘가에서는 이게 삐져나올 거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열심히 찾아봤더니 있었어요. 독일에서 그런 비판적인 기사를 쓴 독일에 있는 제독 교포가 전화를 받은 겁니다. 공관으로부터.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나한테 왜 이런 전화를 하냐고. 그분을 지금 전화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한국 정부의 대처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는 한국의 그 정치인들 비판적인 기사 내용을 쓰셨고, 그리고 그 기사 내용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데려와서 사진 찍은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을 썼더니 어떤 댓글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정정을 해서 고맙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는
기사를 쓰고 나서. 그런 다음에 전화를 받아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새벽 한 5시 50, 그러니까 6시경 그리고 7시경쯤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말하면서 자기는 저기 대사관 쪽 기사 티저 제목을 바꿔달라고,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신문사에 그 정정해달라는 글을 보냈는데, 메일을 보냈는데 저한테도 그것도 보낸다면서, 그리고 또 메일 내용은 이거 빨리 바꿔주라고 저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 제목을 바꿔달라고요? 티저 제목이 포즈 취하는 대통령.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쓴 것이 아니거든요. 그 어린이를 안고 있는 사진의 제목이 포즈 취하는 대통령이었는데, 그건 뭐 보통 그 신문사들 관행으로 보면 신문사에서 달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제목을 어떻게 바꿔달라고 연락이 온 겁니까? 전화를 새벽에? 바꿔달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빼달라. 오보이니까 빼달라. 그 제목을 빼달라고, 포즈 취하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아예 빼달라? 네.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은 그 국적이 독일이시라면서요? 저는 여기 독일에 8살 때 부모님과 함께 이민 왔고요. 벌써 지금 38년을 여기 살고 있고, 그리고 국적은 독일 국적이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황당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냥 신문사에다가 정정할 내용이라면은,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인데, 제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고요. 내가 독일 국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물며 독일 국적을 가진 분한테 그러는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 전화번호를 어디서 알았냐? 그랬더니 저기 내가 아는 단체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지금 연락을 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집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정말로 이 사람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왜 내 정보를 그 사람한테 주겠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변호사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예, 앞으로 진척사항 저희가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딱 하나 있는데 제가 우연히 찾아냈겠어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송채 형아 기자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이상한 점이 참 많습니다.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이상해요. 김보엽 기자는 보도 보시면서 이상하다 생각했던 지점 없어요? 일단은 계속 논란이 됐던 게 도대체 사고가 언제 발생한 거냐. 그렇죠. 정확한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그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정부의 발표를 못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나와야 할 정보들이 너무 늦게 나왔었죠. 그리고 뒤늦게 나온 게 이제 배 행적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은 사고가 났다, 우리 배가 위험하다라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을 텐데, 그 기록도 사고가 난 지 한 5일이 더 나왔습니다. 5일째 나왔죠. 단순한 오디오 파일에 불과하거든요. 바로 내놓을 수도 있었는데 네. 처음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도 아닌데 사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지금 발표로는 진도 해상관제센터가 관제하는 구역에 네. 진입한 게 당일 아침 7시 8분인가. 그런데 교신을 처음 하는 게 9시 7분인가요? 대략 만 2시간 동안 네. 두 그 센터와 선박 간에 아무런 대화가 없다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선장이 잘못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선원도 잘못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밝혀지겠죠.
얼마나 잘못된지는 앞으로 따져봐야겠지만, 하지만 전달의 시기를 놓친 것도 선장의 책임이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계를 가진 인간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어요. 1차적으로. 그러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이제 시스템과 정보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차적인 현장의 재난을 구제할 책임자는 해경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해경은 안전행정부 외청입니다. 네. 그리고 안전행정부가 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맡습니다. 정부가 책임이라는 얘기죠. 정부가. 다 말단 그 직원들이나 무선을 쳤네 안 쳤네 이게 아니고 이게 정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출을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해상관제센터, VTS 뭐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일단 해상관제센터 처음 들어봤어요. 전. 간단한 거더라고요. 비행기는 관제탑, 배는 관제센터. 이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높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일로 예를 들어 가다가 항로를 벗어나 충돌하면 안 되니까 교통 정리해주고 그러는데요. 이게 해상관제센터인데 그걸 VTS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대목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쭉 설명했잖아요. 주목은 뭐냐면 CCTV도 있고 그리고 레이더로도 선박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선박에 자동 식별 장치가 달려있답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신호를 보내줘요. 계속. 내가 어디 있다고. 그 장치에서 선박의 이름, 현재 속도, 위치 이런 게 일부러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날아간답니다. 계속. 그리고 초단파 통신, VHF, 무선 통신. 왜 채널 12번이 어쨌느니, 채널 16번이 어쨌느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하고 기상 정보도 뜨고 이 모든 게 모니터 세대 혹은 경우에 따라서 4대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쫙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진도관제센터는 어딨냐? 저런 위치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 관제센터 방 안에는 저런 모니터를 두고 12명이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 당시에 4명 정도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죠? 이런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설들은 보면. 이렇게. 바다 전체가 보이는 거죠. 3대 혹은 4대의 모니터를 항상 두고 있답니다. 그리고 각 모니터는 예를 들어 4사람이 있다. 4사람이 있으면 모니터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정보가 날라온대요. 다. 하지만 이거는 확대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어서 자기가 관리하는 구역으로 확대시켜서 각자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축소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옆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같이 보거나 도와주거나 혹은 동시에 2사람이 그 구역에 붙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죠. 이런 게 뜨는 거죠. 이런 선들이 배가 가는 항로예요. 그러니까 배가 가는 게 보인답니다. 이렇게 선들 쭉쭉쭉쭉 가니까. 그리고 AIS라고 하는 건 설명드린 대로 배에서 보낸다는 겁니다. 계속 신호를. 내 배 이름 뭐고 내 지금 속도는 뭐고 계속 보낸대요. 그런 장치가 달려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서는 이 배가 어디 있는지 무슨 속도로 가고 있는지 항로를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24시간 내내 4명이서 구역을 나눠서 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와 바다도 직접 육안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장비를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건 이겁니다. 해경에서 처음에는 교신 기록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진도 관제센터에 배가 딱 들어서면 모든 배는 내가 들어섰다고 관제센터에 알려야 한답니다. 알려야 하고 만약에 안 알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다른 구역의 관제사한테 물어봤어요. 배가 깜빡하고 안 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알리지 않는 게 뭐 관례였다는 이상한 기사도 나오고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데 안 알리면 어떡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보통 먼저 보고를 하고 배가 내가 왔다고 보고하지 않아도 뜨지만 보고를 하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200만 원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보고한대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누가 그걸 안 하냐고. 만약에 혹시 깜빡했을 수도 있지 않냐. 마침 그때 바빠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호가 떴으니까 지켜본답니다. 대략 한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리는 정도는 관제사마다 다르다. 왜냐하면 상황이 있어서 정말로 잠시 자리를 비웠거나 화장실에 갔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대화를 나눴거나. 그래서 1, 2분 정도 지켜보고 반드시 콜을 한다. 관제사 쪽에서 한다. 관제사 쪽에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안 하면 관제사 쪽에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된 교신 기록에는 진입부터 침몰하는 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시 8분부터 9시 7분까지 2시간이죠. 거의. 딱 2시간 동안 한 번도 교신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교신이 시작된 시간은 배가 넘어갔을 때입니다. 이미. 침몰이 시작됐을 때요. 제가 궁금한 건 왜 교신이 없지? 처음에는 이제 언론에서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 들으면서 뭐 선장이 교신을 안 했나 보다. 뭔가 잘못했나 보다. 뭐 채널의 문제였나 보다. 관행의 문제였나 보다. 그래서 오로지 다 선장 쪽이 문제였나 보다. 배, 선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관제사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선장이 안 하면 관제사가 하게 돼 있고 그걸 빠뜨리는 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걸 빠뜨리는 사람은 없다. 선장도 관제사도. 그런 기준을 보면 이제 관제사들한테 그래서 제가 항정로 있지 않습니까? 아까 AIS라고 한 거, 자동으로 위치가 날아간다는 거. 그거에 의해서 기록표가 나와요. 이 배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가서 어떻게 빠졌는지. 그 기록표를 보고 이상한 점을 말해달라. 그리고 또 제가 이상한 점들도 물어봤어요. 최소한 3번의 교신이 그 사이에는 있었어야 한다. 3번의 교신은.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입할 때. 자동이다 그거는. 진입할 때. 첫 번째 SR 교신이고. 두 번째 SR 교신. 그 항적표를 보면, 기록표를 보면 7시 28분부터 8시까지 이 배가 전속력으로 달렸답니다. 전속력으로. 이 배가 낼 수 있는 속도, 최고 속도가 22노트 정도인데 그 속도로 이 배가 달렸다는 겁니다. 그건 전날 저녁에 출항을 못해서 그런 거죠. 출항이 늦어져가지고 시간 그런데 맞추는 그 거. 지연 시간은 이미 통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늦는다 하더라도 그 해역은 해류가 굉장히 빠르고 좁기 때문에 이렇게 전속력으로 달려서는 안 되고 그러면 급한 상황에서 전속력으로 뭔가 가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도 않냐. 이때 꼭 연락을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 통상의 속도보다 1, 2노트만 빨라도 연락하게 돼 있는 거다. 이상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라고. 근데 이렇게 400명을 태운 여객선이 자기가 낼 수 있는 속도의 최고치를 내며 그 위험한 지역을 달리는데 교신이 없다는 것은 관제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왜 변침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변침이라는 거는 8시 48분에 있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침몰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배가 왼쪽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거 변침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펜들 꺾었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8시 48분에 획 꺾고 다시 획 꺾어서 이 지점부터는 표류입니다. 뉴스타파에서 처음 보도했는데 이 사실을. 이걸 보고 나서 관제사들이 하는 얘기는 항로에서 100m 그 정도만 벗어나도 연락한다. 왜? 원래 배도 정해진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로 안 다니면 배는 너무 크고 한 번에 틀 수 없기 때문에 그 길로 안 다니다가 충돌을 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미리미리 정해진 길로만 간다고요. 그래서 항로를 벗어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100m만 벗어나도 바로 연락한답니다. 왜 벗어났냐? 이유가 뭐냐? 이거는 항로를 벗어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거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런데 이때 연락 안 했다는 거예요. 서로. 여기에 대해서 해경의 공식적인 입장은 왜 처음에 진입할 때 연락을 안 했냐?
그 얘기만 나왔죠. 지금 이 나머지 두 개 얘기는 안 나왔어요, 아직. 그런데 첫 번째 진입할 때 왜 얘기 안 했냐? 보고 안 했냐 그랬더니 해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없었지만 지켜보고 있었다. 그게 공식 입장이에요. 보고는 워낙 왔다 갔다 하는 배라서 넘어갔고, 풀어서 얘기하자면 넘어갔고, 나머지 2시간 동안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다. 말이 안 되죠. 정말로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때 2번은 연락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죠? 이게 없는 것은 저희가 전국에 관제센터가 있는 곳 다 전화해봤어요. 어떤 데는 불친절하고, 어떤 때는 호의적이고, 어떤 데는 안 받고 그러는데, 전화를 받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건 절대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제가. 2시간 동안 못 볼 수도 있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2시간 동안 자기 구역 내에 들어오는 배를 못 볼 확률이 있냐? 불가능하다. 이게 관제사의 답이었어요. 자기가 보고 있는 모니터 상에도 뜨거니와 그것이 계속 움직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그러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2시간 동안 발견하지 못하는 건 불가능하다. 채널 얘기도 또 물어봤어요, 제가. 16번 채널, 이게 비상 채널이랍니다. 이걸로 전화를 했었으면 금방 보조가 됐을 텐데, 다른 채널, 제주와의 채널만을 통화를 했기 때문에, 무선을 했기 때문에, 진도에서는 못 들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 뭐, 보도가 그렇게 나오니까, 말이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 첫째, 배는 2가지 채널을 반드시 켜두게 돼 있답니다. 하나는 16번 비상 채널, 또 하나는 그 구역에 들어갔을 때 그 관제센터하고 연락하는 채널. 이 2가지를 열게 돼 있대요. 하나는 직통이고 하나는 모든 데서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그게 16번이라는 데고. 그런데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진도하고는 꺼두고 제주도하고 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렇다고 치면, 그리고 많이 양보해서 1시간 동안 못 봤다고 쳐도 배가 갑자기 이렇게 뱅 돌면, 그러면 비상 채널로라도 연락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비상 채널을 멀리 달려가서 무전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버튼을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 자리 앞에. 무슨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왜 안 되지? 띵 누르면 끝나는 건데, 안 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자, 그때 공개한 교신 기록이에요. 이렇게 친절하게도 HWP 파일로 해경에서 5일 동안 정리한 다음에 내놨어요. 7시에 진도에서 명진 801 오른쪽에 어선이 남아가고 있으니까 충돌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너네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7시 1분에 동방 챌린저에서 서로 교신을 합니다. 7시 4분에 조도 고속 페리하고 이런 얘기 쭉 합니다. 쭉 해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2시간 동안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2시간 내내 4사람이 그 모니터를 비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7시 8분에 이 세월호하고의 교신은 없어요. 여기 보면 기선 전방에 어선이 몇 척이 있나요? 5척이 있습니다. 기선 전방에 안성호라는 어선 확인되십니까? 네, 확인이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죠. 여긴 떴는데 맞냐?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이 시간대가 7시 반부터 8시까지가 전속력으로 달릴 때입니다. 다른 배들에 대해서는 전방에 뭐가 보이냐, 뭐가 5대가 앞에 있다, 어쩌다 돌아가라, 주의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400명이 탄 이 배가 그 좁은 데를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교신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근무했던 관제사 4명이
일을 안 한 게 아니라는 게 입증되죠, 이거는 분명히. 그런데 세월호에 대해서만 교신이 없어요. 자, 저는 첫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시간 내내 관제를 안 했거나 아니면 공개된 게 편집된 거 아닌가 이거? 관제 있었는데? 물론 저는 입증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본 자료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음성으로 돼 있는 게 자동적으로 프린트가 쫙 돼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도. 24시간 통신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그럼 그걸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정된 USB로 그때그때 빼는 거다. 네. 그래서 자동으로 그러면 녹취록이 있느냐? 녹취록이 자동으로 생산되지 않는다. 그렇죠. 해경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해경이 만든 녹취록을 보고 그 사이에 통신이 없다고 생각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원본을 들어보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해경은 그 기록에 맞는 음성들도 내놨어요. 풀 2시간짜리 우리는 들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 아닌가? 2시간 내내 관제를 안 했거나, 그죠? 아니면 뭔가 오갔는데 편집됐거나, 나중에. 둘 중에 하나 외에 가능성이 뭐가 있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게, 네. 그 해운사와는 특수관계여서, 아니, 웃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특수관계여서, 항상 무사통과 뭐 그런 권한 같은 거를 갖고 있을 수 있죠. 그 배는 그거가 이제 첫 번째를 해명할 수는 있어요. 해명이 안 된다고들 다 말하는데 관제사들도 이 우리나라의 해운회사와 선박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하나만 봐준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교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봐주던 관계였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잖아요. 전선력으로 달리고 막 갑자기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런데 교신을 안 했다는 건 평상시의 관계나 관행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는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도관제센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수사 대상이 아니죠, 그쪽은. 그렇죠. 이렇게 빨리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큰 사고가 나고 사실상 아무도 구출하지 못했어요. 그 배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도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사건은 끝날 것 같아요. 불행히도.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진도관제센터 1차적인 구출에 책임이 있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내죠? 합동수사본부가? 그것만 따져도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2시간 만에 첫 번째 교신을 합니다. 이것도 많이 보도됐죠? 첫 말이 뭐냐면 세월호 기선 침몰 중입니까? 전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첫 번째로 2시간 만에 이미 이 배는 가라앉기 시작한 배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그러니까 이 기록만 보자면 전속력으로 달릴 때 이 배가 28분부터 8시 사이에 전속력으로 달릴 때 그 시간대에는 통화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교신을. 그리고 그때부터 따지면 그때가 8시입니다. 7시 반부터 8시 사이. 아무리 넉넉 잡아도 잘 봐줘도 1시간은 초기 대응이 늦은 거예요. 연락을 안 했다면. 그죠?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 1시간 늦었다고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하고 왜 그랬냐고. 그리고 하도 정보가 난무하고 그래서 외신을 찾다가 슈피겔의 이 기사가 실린 걸 봤어요. 승무원들을 생사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정보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코멘트를 해요. 이 안에 기사에서. 승무원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는 어떤 정보를 못 받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거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내용인가요? 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슈피겔은 공개된 교신 기록을 번역을 해서 그걸 들고 자기들이 분석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선장과 선원의 우유부단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도 이 기사도 슈피겔에서도. 하지만 동시에 관제센터의 책임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방송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를 합니다. 여기 보시죠. 9시 23분에
세월호가 진도에서 방송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세요. 9시 23분에. 9시 23분에 배가 자빠져가지고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을 해서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하라는 엄청나게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월호는 방송이 불가능하다, 지금. 그런 방송을 할 수 없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승무원들이 그런 하선 지침을 승객들에게 방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도 센터에 통보를 하자 관제센터는 방송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나가서 승객들에게 구명동의 및 두껍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상황을 모르는 우리가 텍스트로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은 배가 가라앉고 있다니까요. 옆으로 자빠져가지고 방송도 안 되는 상황이고 겨우 센터하고 긴급 무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시간대에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맞는가? 그러자 승무원들은 만약 승객들이 하선할 경우에 제 시간에 구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 시간에 구조될 수 있냐? 그러면서 본선이 승객들을 탈출시키면 구조가 바로 되겠습니까? 이런 대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센터는 응답을 하는 대신에 지침을 반복한다. 무슨 지침을 반복하냐면 선장님이 판단하셔서 탈출시키세요. 최종 판단을 선장님이 하셔서 탈출시키라고 25분에. 이때는 배가 탈출시키는 걸 선장이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 이때는 배가 뒤집혀가지고요. 옆으로 자빠져가지고 배가 옆으로 자빠져서 이미 가라앉고 있는 때예요. 이 선장은 계속 묻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할 수 있느냐? 이 회신을 해요. 선장이. 이때 슈피겔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타당하다. 이때의 승무원의 질문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은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구출할 수 없는데 물에 뛰어들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죠. 쓸려가거나 멀리 쓸려나가 버릴 수가 있죠. 혹은 빨리 구출할 수 없는데 물이 찬데 저체온증에 걸리거나 그러니까 생명이 위험한 겁니다. 바로 뛰어드니면. 그래서 슈피겔에서는 이 질문은 타당한 거다. 대단히. 그런데 센터에서 적절하게 답변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뛰어내리면 구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옷을 두껍게 입어라. 선장이 판단하라. 이런 교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대에. 그러면서 두 번째 지적을 해요. 진도 관제센터에서 근처에 있는 배들과 막 통신을 시작합니다. 통신을 합니다. 둘라 에이스라는 배하고 통신을 하고 둘라 에이스한테 글로 가라고 합니다. 근처로 가라고 하는데 둘라 에이스가 사람들이 탈출을 안 하면 배를 갖다 붙일 수가 없다고. 얼렁사이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여튼 주의를 해서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